자, 오늘 조병환 문학세계 3 진행을 맡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박덕근 연설이겠습니다. 조병환 선생님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대학교 시절부터 만나서 제가 대학 3학년 때에 시운동이라는 1980년도 시운동이라는 동인지를 만들면서 제가 그 동인지를 만들면서 그 동인지로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1980년 12월 초에 그 시운동이라는 동인지를 같이 시작한 유시화 시인과 하재봉 시인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뵙고 보여드렸습니다. 인사드리고 보여드렸더니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그때 막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영어로 It's good 하시면서 아주 칭찬을 해주시고 밥을 또 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동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여성 동지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시 좋다는 말씀보다 바로 추구의 말씀하셨어요. 여자 조심해라. 저는 조심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문학상을 제가 1992년 2회 때 평론 부분 우수상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인연을 맺었고 또 병변에도 여러 번 이곳에 와서 다녀갔고 이후에도 자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병환 문학세계 3이라는 그 내용은요, 이 심포지움 내용은 지난번 그 2011년 12년에서 총 8회에 걸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병환 문학세계라는 이2 책안에 자세히 실려 있고 그 이후에 조병환의 시세계, 문학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리즈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행사를 여는 시로 두 분의 그 낭송 읽으시면서 문학이신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홍남 시인께서 작은 책자 있죠? 작은 책자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편씩을 낭송을 하고 그다음에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환 시인의 호수라는 시인을 김홍남 수필가께서 낭송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늘 혹은 때때로 조병환 시인의 시를 윤영석 수필가께서 낭송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김홍남 선생님입니다. 호수 조병과 물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물이 모여서 장을 본다. 물이 모여서 길을 묻는다. 물이 모여서 떠날 차비를 한다. 당일로 떠나는 물이 있다. 며칠을 묵는 물이 있다. 달을 두고 빙빙 도는 물이 있다. 한여름 길을 찾는 물이 있다. 달이 지나고 별이 솟고 풀벌레 찌찌 밤을 새우는 물이 있다. 뜬 눈으로 주야 도는 물이 있다. 구름을 안는 물이 있다. 바람을 따라가는 물이 있다. 물결에 처지는 물이 있다. 수초밭에 혼자 있는 물이 있다. 회장님 가세요? 회장님 가세요? 이번에요? 둘째?
늘 혹은 조병화,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슬기로운 일인가. 늘 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카랑카랑 세상 속으로 떠나는 시간 속에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다운 일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때때로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고 싶어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진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 내가 얼마나 살아있다는 명확한 확인인가. 그러한 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 다 외워서 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낭송한 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주 쉬운 언어로 되어있다는 거 다 조병하시는 특색인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쉬운 언어로 집필된 창작된 시지만 그 안에 또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연구가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동안에는 주로 모정이다, 자연의식이다, 또 정서에 와닿는 시다 이런 쪽으로 변형을 했다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세 분의 우리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첫째 모실 분은 죽음의식과 삶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문학평론가 홍영일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1시간 정도 진행하니까 한 20분 정도 써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홍명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조병화 선생님 시세계에서 그 죽음의식이 갖는 어떤 의미, 또 죽음의식이 갖는 그 시세계에서의 어떤 의의랄까, 존재 방식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병화 선생님 시세계의 죽음의식을 살펴보면서 조 선생님께서는 이 죽음의식에 대한 인식이 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그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런 그 핵심이 이 죽음의식이 아마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여기 여러분이 받으신 페이퍼의 순서대로 제가 좀 요약하면서 이렇게 한 2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은 선생님은 우리 시단에서 어느 누구보다가 가장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삶을 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53권의 그런 아주 1년에 한 권 이상의 시집을 늘 내시는 그런 분이셨고, 또 한 40여 권에 이르는 수필집을 내셨고, 또 그림을 그리셔서 화집도 여러 권이 있죠. 이렇게 많은 시를 발표하셨고, 그리고 그 시들마다 지금 사회자 선생님 말씀처럼 아주 그 생활 감각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생활 감각의 언어로 친숙하면서도 어떤 정직한 그런 자신의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아주 독자층이 넓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치열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았던 그 배경은 어디일까 할 때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죽음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철학이었고 그 죽음이라는 철학이 죽는다는 것, 이 전제 속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반대급부적으로 더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시는 이런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대체로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이 태도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죽음 의식은 대개는 종교적인 절대자한테 의존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죽음인 것이죠. 사람이 유한자로서의 어떤 그 치명적인 결핍이라면 결핍이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자에 기여하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넘어서는 것. 이러한 방식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겪는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이제 실존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이런 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충만성과 영원성에 기여함으로써 유한적 존재자로서의 결핍으로부터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적인 결핍을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스스로 그 어떤 죽음을 앞둔 그 불안, 이 불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단독자로서의 자기 나라는 것, 이 단독자로서의 이 거독을 스스로 향유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런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한 자유와 어떤 자기 구원, 그 어떤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의 해방 이러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가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편훈 선생님의 그런 죽음에 대한 의식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그런 그 죽음 의식과 사실은 너무도 상응합니다. 특히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의 그 용기를 통해서 죽음을 직시하는 것. 그 절대 무의 지점, 이 무의 지점에 도달할 때 오롯이 본래적 삶의 의미나 가치가 자신에게 다가온다. 이런 이제 말을 하이데거가 했고 하이데거의 죽음의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는 죽음은 자신의 본질적 삶을 직면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편훈 선생님에게 있던 죽음도 그런 것이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편훈 선생님의 시세계를 보면 대개 그 나오는 소재들이 사랑이라든가 고독, 허무, 이별, 어머니, 뭐 이런 소재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는데, 이 죽음의식이라고 하는 걸 보았을 볼 때에 선생님의 시적 소재나 그 주제의식의 전체를 그 조망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의 시세계에 나왔던 모든 그런 다양한 소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그 어떤 꼭지점에 죽음의식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불안과 죽음의 용기입니다만, 선생님이 첫 번째 시집이 1949년에 내셨죠. 이제 하루만에 위안하는 시집을 내시면서 등단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시당 활동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그 극심한 이념적인 그런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곧 전쟁을 맞이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역사가 이런 그 죽음의 어떤 그 격동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절이죠. 특히 이 전쟁 속에서 선생님이 갖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문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 속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죽음의 그런 불안 속에서 선생님이 쓰신 이제 작품들을 보면요. 이 죽음을 유예하거나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또는 죽음을 추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죽음을 직시하는 그런 면모들이 시에 많이 나옵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기절이 있죠. 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너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죽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눈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내 죽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이 전쟁의 와중에서 또 그런 불안 속에서 있는 그대로 정면에서 직시하고자 하는 그런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또 대답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달리 죽음은 알더러 마지막 탈피를 하라고 지금 덧거립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죽음에 반항을 하여 보았죠. 그러나 다 소용없는 장난이었어요. 철석 같은 사색과 반항도 운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 알더러 마지막 탈피를 하라고 하프다 했어요. 이 무슨 탈피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나에게 얘기를 한다. 탈피를 해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지금 이 타성적인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너의 이런 삶의 방식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죽음은 탈피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이 작품에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탈피의 연장선에 모이는 것이 남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죽음에 직면하면서 자꾸만 나에 대한 존재성을 이제 성찰하는 작품들인데요. 나를 정의하는 내 생각 속에 어느 또 하나 또 이성은 우상이 하나 있기에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돌아갈 수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상을 해요. 우상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유로워야겠다 이런 얘기죠. 마치 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부처에 갇혀서 스승에 갇혀서 또는 어떤 존경하는 그 무엇 또는 뭐 절대적인 것에 갇혀서 세상을 보지 말고 너의 가슴으로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하는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시도 그런 겁니다. 이 시의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이죠. 나와 같은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 생리와 더불어 그 채취가 무상한 내 그 원상을 찾아가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리대로 나의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생리랄까요, 채취랄까, 경험이랄까, 나의 본질이랄까,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이 죽음 의식 다음에 그런 어떤 심각한 결단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사문에서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던 일체의 관념의 기존 세계를 우선 부숴버리기 해야겠다. 교실의 철학을, 교실의 윤리를, 교실의 도덕을, 지성이라는 체면을, 그리고 교양이라는 유산을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양이라는 거, 철학이라는 것, 관념을 다 부수어버리고 나의 내면에서 그 얘기하는 나의 내면의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인식이 이분의 창작 방법론으로도 그대로 전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병환 선생님의 창작 방법론은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어떤 세태라든가 어떤 그 시주라든가 또는 유행하는 문예 사조라든가 이러한 것과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그야말로 자신의 생리에 맞는 자신의 삶의 그 목소리 이런 것을 끊임없이 노래하셨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의지가 이미
그 젊은 시절에 그 이제 정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7페이지죠. 혹자는 지성을, 혹자는 언어를, 혹자는 형태를, 혹자는 기교를, 혹자는 참여를, 혹자는 에스프를, 가감이 시르니 이마중의 상징이니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유행을 하지만 나는 그저 생가사, 여기 이렇게 목이 나옵니다. 나는 나베로의 개울을 생가사, 외로운 생존을 부침시키며 외따로이 흘러들어갔다. 이런 어떤 그 외적인 사조라든가 지성이라든가 보다가는 그 나의 얘기를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이분의 어떤 일종의 시의 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 죽음의 꿈을 직면하는 용기를 통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그 직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단계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더 이제 진행되면서 그 죽음 의식이 죽음의 선치와 그것을 통해서 본래적 삶을 구현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 죽음의 선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이 다가올 것이지만 이건 미리 아직 아님의 세계지만 겪지 않은 세계지만 이것은 미리 앞질러서 죽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앞둔 그 존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삶 속에 이미 죽음이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삶도 좀 더 그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이 편원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편원 선생님의 죽음 의식이 선생님 시세계에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7페이지에 보면 아주 이런 죽음의 선치를 한 대목의 시가 있습니다. 수명의 한도가 있는 입체 안에 삶과 죽음을 한 몸으로 동거시켜 잠시 불을 밝히고 있는 이 가수. 작별을 하며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항상 떠나는 생각. 속으로 그 오늘을 산다. 삶은 죽음을 품고 죽음은 삶을 키워 한 몸으로 동행을 합니다. 동행하다 그 몸 허물어지면 그곳에서 헤어지는 것. 육체는 사그라지며 그런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자각적으로 앞서 달려감으로써 죽음을 인수하는 이런 죽음의 선치가 이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삶과 죽음은 대립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삶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죽음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어떤 삶과 죽음의 공존의 관계들을 인식한 이런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그 편운제이기도 합니다만 선생님 호가 편운인데 이 조각구름인 것이죠. 아마 이런 그 조각구름이 주는 어떤 무상함, 또 그 탈속적인 것, 달관적인 것, 삶에 대한 지나친 어떤 집착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것이 선생님의 호가 어떤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그것도 바로 이미 이 삶 속에 이렇게 죽음이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달관의 또 그 어떤 탈 속의 그런 어떤 측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죽지만, 그래서 누구나 죽는 것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직 나만의 것인 것이죠. 이 죽음을 앞두면서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나만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삶의 본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권력이라든가 뭐 부라든가 이런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험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오직 본래의 나,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관계성 속의 나가 아니라
본래의 나를 향유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삶이고 참된 나를 사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될 때에 선생님 씨는 고독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독자로서의 그런 나, 이것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나를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제 시를 씁니다. 아름다운 것은 실로 외로움이 옵니다. 지혜로운 것은 실로 외로움이 옵니다. 9페이지죠. 평화로운 것은 실로 외로움이 옵니다. 은혜로운 것은 실로 외로움이 옵니다. 이렇게 이분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립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그 본래의 나를 사는 어떤 지점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호 선생님은 고독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독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내가 고독한 존재인데 이 사회 속에서 나의 본래의 존재를 망각했을 때 고독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 내가 함몰되었을 때 고독하지 않으니까 고독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 고독이라고 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가장 또 정직한 순간이고, 그것은 나를 사는 시간이다 하는 그런 보람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계속해서 시에서 반복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고독을 노래하셨지만 물론 사랑과 이 공존에 관한 언어도 많이 나옵니다. 타자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공존, 사랑의 그 시어가 많이 등장하고 또 그런 주제의식을 많이 추구하시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도 이미 죽음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랑 속에서도 또 공존 속에서도 이미 이별이 전제되어 있음을 아는 자의 어떤 사랑이고, 이별이 전제되어 있음을 아는 자의 공존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위 이별을 선취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선생님 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실로 머지않아 너와 내가 그렇게 작별을 할 것이려니 너도 나도 그저 하늘세상 바람에 불려가는 큰 구름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런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사랑시가 보면 대개 이 헤어지는 연습을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작품들이 많죠. 이것이 이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그 이별, 그리고 이별 살면서 사랑을 하는 뭐 이런 어떤 이별, 삶과 죽음이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삶과 죽음이 서로 연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사랑과 이별도 연속성을 지니는 것, 있음과 없음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 이런 어떤 그런 좀 전체적인 그런 세계관이 선생님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그 죽음을 향한 자유와 삶의 영원성입니다. 죽음의 선취 이후에 선생님 자신도 이제 그 노년에 이르면서 좀 더 자기 삶 속에 이제는 삶보다 죽음이 더 많이 와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죽음을 아주 허롭게 서로 만나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좀 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이런 어떤 모습을 후기시에 올수록 아주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그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초점에 어머니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다, 맞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 어머니가 주신 그 노자를 내가 충분히 쓰는 것, 어머니가 주신 이 육체를 충분히 쓰는 게 내 삶의 숙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노래를 하셨던 것도 이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같은 것,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비밀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저 70대에 쓰신 작품입니다만, 이제 머지않아 0%로 될 나의 육체는 긴긴 그 순수함으로 생명을 마칠 것이며 100%로 될 나의 영혼은 긴긴 그 순수 고독의 건한 날개를 달고 우주 어디쯤에 계실 어머님을 찾아서 비상을 할 것이라니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왔고 이제 곧 어머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희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열로 이 죽음은 이렇게 희열인 것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인생을 성실히 다 해놓더라 하리.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대답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죽으면 어머님을 찾아서 내가 만나는 거고 어머님이 있는 곳으로 비상하는 것이 죽음이라 했습니다만, 이 죽음의 철학에 그 중요한 또 작용을 하는 것이 어머니고, 그 어머니의 어떤 얘기가 우리 지금 현재의 정문에 보면 이런 글씨가 이제 쓰여 있습니다만, 사는 죽으면 썩는다 이런 말이죠. 선생님한테는 이것이 저희 자신의 뭐랄까요, 좌우명이 됩니다. 나는 이 어머님의 인생 철학, 사는 죽으면 썩는다라는 죽음의 철학으로 인생을 시작했고, 이 철학대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죽으면 썩기 때문에 어머님이 늘 이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사셨고, 어머님이 이제 일을 하시면 좀 쉬라고 하면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어차피 사는 죽으면 썩지 않느냐. 이래서 그 성실하게 죽으면 썩을 사계니까 이것은 죽음의 철학이면서 삶의 철학도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의 어떤 죽음의 철학의 연장선에 그 해마다 봄이 되면 한 이런 널리 알려진 시죠. 이런 시가 놓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 묘소에 갔습니다만 그 묘소 앞에 보면 해마다 봄이 되면 한 묘시가 있습니다. 이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하는 얘기죠. 이 그분이 이제 어머님을 얘기한다 해서 어떤 시집에 보면 이게 어머님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일러주신 사는 죽으면 썩는다는 가르침, 이것을 몸소 자기도 실천하고 그것을 또 다른 새로운 세대에게 내가 말해야 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내가 물려주는 어떤 유산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죽음 의식 속에서 또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자각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의 세대론적인 사고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가숙이고 일종의 그 여행지이고 또 중도의 집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 이 세대론적인 생각을 하면 이 죽음의식이 다음 세대의 영원성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식은 삶의 영원성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때 의자라는 시가 그런 대목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년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두셨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계속 유전한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나는 죽지만 이 삶은 더 영원은 지속될 것이다, 역사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이것이 편호 선생님의 전체적인 그 죽음 의식이 갖는 이 삶의 어떤 작용했던 여러 가지 뭐랄까요, 시적 삶의 어떤 성격, 방향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글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병아 씨의 그 실제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 가족의 신유인데 마지막에 우리 홍영 교수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거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병아 씨의 시적 삶은 유언자로서의 죽음의 결핍을 회피하거나 초월하지 않고 자신의 심정으로 수용하고 긍정함으로써 자신의 본래적 삶을 직시하고 진정한 자유와 자기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정리되는 그런 말이 마지막에 잘 정리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따가 여러분 시도
조금 이제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전체를 종합해서 있다가 좀 질문 좀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음악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데 좀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가 많습니다. 휴대폰 소리 조금 줄여주시고.